1928년 경성 북촌의 어느 후미진 골목 끝, 겨울바람이 낡은 문틈 사이로 매섭게 스며드는 작은 흙집 안 20살 윤서화는 숨막히는 가난과 싸우고 있었다. 등잔불 아래 병든 홀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서화의 어린 어깨 위에는 세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낮에는 양잿물 냄새가 진동하는 남의 집 빨래터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밤이면 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운 천연 염색으로 작은 손수건이나 옷감을 만들었다. 쪽빛, 홍화색, 치자색. 쪽방 한 구석에서 피어나는 색들은 서화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숨쉴 구멍이었지만 그 빛깔만으로는 지독한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태어난 오묘한 색감은 간혹 길 가던 안악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나 그것이 끼니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거리에는 멋들어진 양복을 입은 일본인들과 그들에게 아첨하는 조선인 관리들이 넘쳐났고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서화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겼다. 어머니의 병세는 겨울이 깊어갈수록 위중해졌다.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져만 갔다. 의원은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서화의 손에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살 돈조차 없었다. 막막함이 검은 먹물처럼 퍼져나가 서화의 숨통을 조였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우연히 벽보에서 본 조선미술 전람회 공예부 소식을 떠올렸다. 밤새 매만진 작은 쪽빛 모시 조각 하나를 품에 안고 서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람회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작품들 사이에 놓인 자신의 초라한 천조각이 부끄러웠지만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더 컸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누군가 그녀의 작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전갈이었다.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곳에서 서화는 단아한 한복 차림의 중년 여인을 만났다. 자신을 김마님이라고 소개한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화의 천조각을 어루만졌다. 이 푸른빛에는 깊이가 있구려. 마치 우리네 강물 같기도 하고 서러운 눈물 같기도 하고. 김마님은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대는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서화의 남루한 행색 너머에 숨겨진 재능과 그 안에 담긴 조선의 혼을 꿰뚫어 보았다. 김마님의 호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북촌 한쪽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해주고 잊혀가는 전통 염색의 대가로 알려진 강씨 할머니를 소개해 주었다. 남산 자락 아래 허름한 촉가에 사는 강씨 할머니는 대쪽 같은 성미의 소유자였다. 염색? 내깐 것이 뭘 안다고. 첫 만남부터 호통이었지만 서화의 간절한 눈빛과 타고난 색감을 알아보곤 마지못해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색에도 혼이 있단다. 손끝에 정성을 담지 않으면 죽은 색이 나올 뿐이야. 할머니의 가르침은 혹독했지만 서화는 묵묵히 땀 흘리며 염료를 끓이고 천을 매만졌다. 쪽물에 손톱 밑까지 파랗게 물들고 아궁이 연기에 눈물 흘리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한편 서화의 재능을 눈여겨본 이는 김마님뿐만이 아니었다. 종로에 새로 문을 연 일본인 포목상 다나카 역시 전람회에서 서화의 천조각을 눈여겨보았다. 사업적 수완이 뛰어났지만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그는 서화의 독창적인 색감에서 돈 냄새를 맡았다. 어느 날 다나카는 서화의 누추한 작업실을 직접 찾아왔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말투로 접근했다. 윤상, 당신의 재능은 이런 작은 곳에 썩히기엔 너무 아깝소. 나와 손을 잡는다면 경성 최고의 염색가가 될 수 있소. 그는 헐값의 기술 제휴를 제안하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서화는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 불쾌한 기운을 느끼고 단호히 거절했지만 다나카는 쉽사리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이 서화의 마음 한구석을 스쳤다. 김마님의 집은 서화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조선의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 최민준을 만났다. 반듯한 외모에 깊은 눈매를 가진 그는 서화의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서화 씨의 세계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힘이 느껴집니다. 마치 이 땅의 숨결 같다고 할까요? 민준과의 대화는 서화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었고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시대의 아픔과 어떤 비밀스러운 고뇌가 함께 서려 있는 듯했다. 서화는 그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강씨 할머니의 엄격한 지도 아래 서화의 솜씨는 일취월장했다. 전통 기법에 자신만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서화 염색이라 불릴 만한 독창적인 직물을 만들어냈다. 쪽빛은 더욱 깊고 푸르게, 홍화색은 심장을 뛰게 하는 붉은빛으로, 치자색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피어났다. 그녀가 만든 옷감은 처음에는 김마님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섬세한 색감과 독특한 문양은 틀에 박힌 일본식 옷감에 질려있던 조선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서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약값을 벌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경성 바닥에도 북촌 윤서화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서화의 작은 성공은 다나카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교묘하게 서화의 디자인을 모방한 조악한 염색천을 싼값에 풀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도 모자라 서화가 주로 거래하던 염료상에 압력을 넣어 재료 공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조선 계집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다나카는 서화의 공방 주변에 불량배들을 보내 행패를 부리거나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불온한 사상을 가진 여자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같은 헛소문들이었다. 서화는 분노했지만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상권을 진 일본인 상인을 상대하기는 버거웠다. 시대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제당국 역시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서화의 활동을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가끔 순사들이 공방에 들이닥쳐 트집을 잡거나 장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화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색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위협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생계 문제, 그리고 시대가 주는 압박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런 서화에게 최민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위안이었다. 그는 서화의 작품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고 그녀가 겪는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서화 씨,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색은 이 어두운 시대의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부디 꺾이지 마십시오. 그는 때로는 함께 고서점에서 옛 문양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으며 시대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서화는 민준과 함께 있을 때면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고 가끔 그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한 그림자는 서화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가 단순한 문화 연구가가 아니라 더 위험한 일에 관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다. 김마님 역시 서화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는 서화가 흔들릴 때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다. 서화야,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내 안의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그 색들이 바로 너 자신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어리란다. 그녀는 서화의 옷감을 기꺼이 사주었고 때로는 중요한 자리에 서화가 만든 옷을 입고 나가 그녀의 솜씨를 알리기도 했다. 강씨 할머니와의 관계도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할머니와 손녀처럼 깊어졌다. 무뚝뚝한 할머니였지만 염색에 몰두하는 서화의 모습을 볼 때면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제 제법 색을 볼 줄 아는구나.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는 서화에게 큰 힘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로 사람을 믿지 못했던 서화는 이들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연대의 따뜻함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다나카의 집요한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그는 결국 친일파 관리를 돈으로 매수하여 서화의 공방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공방문에는 위생법규 위반 및 불온사상 연루 혐의라는 붉은 글씨의 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서화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왔다.
눈앞이 캄캄했다.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한단 말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민준의 신변에도 위험이 닥쳤다. 그가 비밀리에 관여하고 있던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원이 체포되면서 민준 역시 일제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게 된 것이다. 며칠 밤낮으로 그의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서화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공방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어머니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으며 마음을 주었던 사람은 행방조차 묘연했다. 사방이 꽉 막힌 절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서화는 텅 빈 공방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 지독한 세상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깊은 절망의 밤이 지나고 희미한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서화의 귓가에 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색에도 혼이 있다. 내 마음이 곧 색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작업대 위에는 자신이 밤새 매만지던 색색의 실타래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서화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서화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마님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공방 폐쇄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행방이 묘연했던 최민준에게서는 무사하니 걱정 말라는 짧은 전갈이 비밀리에 도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화 자신의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예술혼이 남아있었다. 서화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자신을 짓밟으려는 모든 것들에 맞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마침 경성에서 곧 조선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서화는 남은 모든 힘과 재능 그리고 자신의 산과 시대의 아픔을 그 박람회 출품작에 쏟아붓기로 했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작업에 몰두했다. 쪽빛에는 시린 겨울 끝에 찾아올 봄에 대한 희망을, 홍화색에는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열정을, 치자색에는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으려는 인간의 존엄을, 그리고 오배자먹색에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의 강인한 슬픔을 담아내려 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염색 작업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영혼을 직조해내는 과정이었다. 다나카는 서화가 박람회의 대작을 출품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불량배들을 시켜 밤중에 공방을 습격하여 작품을 훼손하려 했다. 하지만 서화는 김마님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박람회 개막일 아침, 서화는 마침내 완성된 대형 걸개 그림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 담긴 조선의 자연과 그 안에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다. 강렬하면서도 깊은 색감,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문양의 조화는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했다. 작품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심사위원들은 물론이고 박람회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서화의 작품은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미래의 희망을 속삭이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이 일은 다나카의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상점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서화의 작품은 뜻밖의 방식으로 최민준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작품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문양 하나가 그가 몸담고 있던 독립운동 조직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서화는 자신의 예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해방의 길은 아직 멀었지만 경성의 풍경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북촌의 작은 공방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서화는 이제 경성에서 실력과 독창성을 인정받는 염색 디자이너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녀의 공방은 더 이상 누추하지 않았고 그녀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젊은 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몇 해 전 서화의 곁을 떠났지만 그녀는 슬픔을 아름다운 색으로 승화시키며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벽에는 빛바랜 아버지의 사진 옆에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작은 쪽빛 모시 조각과 함께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은 공방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다. 다나카는 사업 실패와 조선인들의 냉대 속에서 쓸쓸히 경성을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최민주는 여전히 시대의 그늘 속에서 조심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제 서화와 그는 서로의 길을 묵묵히 응원하며 깊은 신뢰로 이어진 동지이자